영어 전치사 in과 at 모두 공간이나 장소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언제는 in을 쓰고 언제는 at을 쓰는지 늘 헷갈립니다. 오늘 이 부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in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at은 이런 느낌이고요. in이라는 건 어떠한 경계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There's milk in the cup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컵이라는 이런 경계 안에 있는 거죠. I found a note in the box. 상자라는 경계 안에 쪽지가 있는 걸 내가 발견을 한 거고요. 요번엔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I am in the kitchen. 나는 주방이라는 어떤 경계가 있는 요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조금 더 규모를 확장을 해볼게요. I study in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이라는 경계가 있는 요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한 거죠. 이게 도시 수준까지도 확장이 되는데요. I live in Seoul. 나는 살고 있는데 어디 안에 살고 있냐 하면 서울이라는 행정적인 경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인의 어떤 경계의 끝판왕은 이제 나라나 대륙이 되겠는데요. I was born in Korea.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계 안에서 내가 태어난 거죠. 공간이 크든 작든 어떤 경계 속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i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at의 경우는 딱 그 지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The keys are at the corner of the table. 열쇠들이 있는데 테이블에 요 모서리 부분, 요 지점에 열쇠들이 있는 거죠. Someone is at the door. 누군가 이 문에 딱 있는 거죠. 문이라는 어떤 작은 지점, 요 앞에 있는 거예요. I am at the bus stop. 내가 버스 정류장이라는 지점에 있는 거고요. He is at school now. 그는 학교라는 요 지점에 지금 있는 거죠. at 요거는 in과 다르게 어떤 경계가 아닌 하나의 점으로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은 요거죠. She is in school 이것과 she is at school 이런 거죠. 두 문장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한 건데 언제는 in이고 언제는 at이냐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n school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at school이라는 건 우리가 왜 지도에서 표기되는 것 같이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으면 목적지가 점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닌지 바뀐지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대신 장소라는 위치감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at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Let's meet in the library. 도서관 안에서 보자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지만 Let's meet at the library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도서관 안에서 보는지 밖에서 보는지 입구에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모르는 도서관이라는 장소만 특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He is in the hospital. He is at the hospital. 여기에서 he is in the hospital이라고 하면 그가 병원 내부에 있는 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He is at the hospital이라고 하면 그가 병원이라는 장소에 방문 중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서 그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라면 in을 써야 할까요? at을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 he is in the hospital이라고 하면 환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직업적으로 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he is working at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at을 사용을 한답니다. 일반적인 직장 정보에서는 건물 안인지 밖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무지라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직업을 표현할 때도 in the hospita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실제 안에서 회진을 돌거나 뭐 진찰을 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ll see you the airport at around 7. 내가 널 볼 건데, 내가 널 만날 건데 이런 거죠. The airport, 공항에서 만나는 거죠. At around 7, 7시쯤. 여기서는 공항 안인지 밖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항이라는 장소가 중요하니까 at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The milk is the fridge.
우유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n 요게 써주면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는 she is in the party가 맞을까요? she is at the party가 맞을까요? 파티라는 건 안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밖에서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이든 밖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티라는 요 장소, 행사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t the party라고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쓰임으로는 he is speaking at the conferenc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conference라고 하면 어떤 회의나 행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사장 아닌지 밖인지가 궁금하다기보다 이 행사에서 he's speaking 그가 뭔가 연설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도 장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in the conference가 아닌 일반적으로 at the conference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in과 at 요게 헷갈리듯이 to와 for 이 전치사들도 늘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오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to는 요런 느낌, 그리고 for 이건 요런 느낌이 되겠는데요. to라는 건 누군가에게로 가는 요런 방향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m going to the park. 나는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있냐면 to the park. 공원에 가고 있는 거죠. Can you send this to John? 네가 이걸 보낼 수 있겠니? 근데 어느 쪽으로 보내냐 하면 to John, John에게 이걸 보낼 수 있겠니? 이렇게 여기서도 방향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He said something to me. 이건 역시도 그가 뭔가를 말했는데 말의 방향이 내 쪽으로 오는 거죠.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건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게 내 쪽으로 온다라는 요 방향이 있죠. to와 다르게 for라는 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위한 행동일 때 쓰이는데요. I bought this cake for you. 내가 케이크를 샀는데 너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되겠죠. I will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내가 이거 너 대신에 해줄게. 이런 말까지 되고요. Can you carry this for me? 나를 위해서 이거 들어줄 수 있어? 요 말도 내 대신에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역시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는데요. I wrote a letter to him 이것과 I wrote a letter for him 이 두 가지 문장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I wrote a letter to him 이러면 to가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I wrote a letter 내가 편지를 썼는데 to him 그에게 향하도록 그러니까 그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I wrote a letter 내가 편지를 썼는데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to와 for 이 부분도 퀴즈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I wrote a recommendation letter. 내가 추천서를 썼는데 my student, 내 학생을 위해서 썼겠죠. 학생이 스스로 추천서를 쓸 수 없으니까 학생 대신 학생을 위해서 내가 추천서를 썼다. 그러니까 for 이 부분이 되겠고요. She gave the keys the new employee. 그녀가 키를 열쇠들을 줬는데 새로운 직원에게 이제 준 거죠. 열쇠가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의 의미인 to 요걸 써주시면 되겠고요. I will cook dinner. 내가 저녁을 만들 건데 you tonight. 너에게 만든다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오늘 밤에 저녁을 요리할게. 이렇게 되겠죠. to는 방향이고 for 요건 누군가를 위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요 개념을 가지시면 어느 상황에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Could you explain it to me? 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걸 처음 듣는 상황이거나 아무 설명도 못 들은 상태에서 처음 듣거나 그 내용 나도 좀 전달해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Could you explain it to m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Could you explain it for me? 라고 하면 한번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도움을 청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답니다. 이 두 가지도 문맥 속에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요. I've never heard about this.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Could you explain it to me?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쓰이고 Sorry, I didn't really get it. 미안한데 나 그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Could you explain it for me? 나를 위해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나왔던 Could you explain it for me? 요거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내 대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 여기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은 in과 at, to와 for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늘 강조드리듯이 이것들의 뜻을 한국어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인 영어의 특징, 어려운 영어는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쉬운 영어를 만날 때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Come clean. Come clean. Come clean. Come clean. Come clean. come clean, 오라고 깨끗하게. 우리가 come도 알고 clean 요것도 아는데 학교에서 이런 영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저는 현지에서 정말 당황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과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보여드려 볼게요. confess, 요거 어떠신가요? 요 단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자백하다, 진실을 털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come clean 역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confess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험 영어를 위해서 여러 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confess, come clean 모두 같은 뜻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come clean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주 쓰인답니다. confess, 일상생활 영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좀 더 포멀한 측면의 영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 실생활 영어 그러니까 come clean과 같은 이런 쉬운 영어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어와 한국어를 1대1 의미로 대응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학에서 필요한 이런 유연한 사고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우리는 사실 전무한 거죠. 우리가 come 요것의 의미를 오다 이렇게 또 1대1 대응으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표현들과 구동사들을 각각 모두 암기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또 금방 까먹는 건 시간 문제고요. come이라는 건 단순히 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come clean, 가까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깨끗한 상태에 가까워져라 이런 이야기니까 네 마음이 이제 깨끗한 상태에 가까워져라,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다 털어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은 come과 관련해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 come through 이 표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He came through the door. 그가 왔는데 가까이 온 거죠. through the door 하니까 문을 통과를 해서 온 거죠. 그래서 come through에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과를 해서 가까이 온다라는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They come through the door. They come through the door. I wish one would come through the door. I wish one would come through the door. Do I have to come through the window? Do I have to come through the window? 그럼 이번엔 이건 어떻게 될까요? My salary finally came through this morning. 내 월급이 come through 했다는 거니까 월급이 통과를 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내 월급이 finally 드디어 came through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Has the money come through yet? 돈이 통과를 해서 가까워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됐니?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막 받았어요. 막 들어왔네요. 이런 말 할 때는 It just came through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Has the money come through yet? Has the money come through yet? My apologies, that just came through. My apologies, that just came through.
그리고 come through가 가진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원어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through 거쳐서 가까워지는 건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착착착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을 해보면 이게 어떤 약속을 이행한다. 그래서 해내다. 이런 의미로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You really came through. Really came through. Really came through. You really came through. 네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착착착 계획대로 그 결과에 도달을 했다. 이런 의미니까 네가 이제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구동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 come through라는 의미를 보시면 요거 get through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come through와 get through 모두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come through 요건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하고 해낸 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get through 요건 힘든 일을 어쨌든 끝까지 했다라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두 예문이 유사해 보이지만 이제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He got through the project. 그가 이 프로젝트를 겨우겨우 끝냈다. 겨우겨우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이제 마쳤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일단 끝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랍니다. 반면에 he came through with the projec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이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어떤 성과,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come through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공부하신 내용을 1번 어딘가를 통과를 하다, 2번 무언가를 받다, 3번 잘 해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한국어 뜻으로 외우지 마시고 어떤 상태에 가까워져 가는 거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해보시면서 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come through를 사용해 볼 텐데 이 의미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Hey, did you get my message? No, nothing yet. Oh, wait, it just came through. Finally, I thought my phone was broken. 보면 Hey, did you get my message? 야, 너 내 문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No, nothing yet. 아니, 뭐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Wait. 잠깐만. It just came through. 방금 요게 받았다, 문자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inally, 드디어 I thought my phone was broken. 내 휴대폰이 고장난 줄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 wasn't sure if he could finish the project on time. He totally came through in the end. Really? Good for him. I wasn't sure.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If he could finish. 그가 끝낼 수 있을지.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on time.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나는 좀 확신이 없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he totally came through in the end. 여기에서 come through는 이제 뭔가를 착착착착 이렇게 잘 이행을 했다. 뭔가를 잘 해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the end. 결국에 마지막에는 되게 잘 해냈어. Really 진짜 good for him. 그가 해냈다니 진짜 잘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document hasn't come through yet. What's holding it up? Not sure. Maybe the system's just slow today. The document, 서류가 hasn't come through. 아직 안 온 거죠. Yet. 아직. What's holding it up? 뭐가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야? 이런 말 할 때 what's holding it up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Not sure. 나도 잘 모르겠어. Maybe the system's just slow today. 아마 오늘 시스템이 좀 느린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Wow. The sunlight really comes through these windows in the morning. That's why I love this room. The sunlight, 햇빛이 really comes through. 진짜 잘 통과를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These windows, 이 창문들을 통해서 in the morning, 아침에 That's why I love this room. 이게 내 이 방을 좋아하는 이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Your voice didn't come through clearly on the phone. Yeah, I think the signal is weak.
Your voice didn't come through.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잘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아. Clearly, 아주 깨끗하게. On the phone, 이 전화상에서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Yeah, I think the signal is weak. 맞아. 신호가 좀 약한 것 같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요거 이야기할 때 또 자주 쓰는 표현이 Am I coming through? 요 말을 많이 하는데요. Can you hear me?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Am I coming through?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화상회의나 전화 이런 통화할 때 연결 상태나 마이크 음질이 괜찮냐? 내 말이 잘 들리냐? 이런 거 물어볼 때 Am I coming through?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회화를 할 때 쉬운 단어인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You have to get over it. You have to get over it. Doc, you have to get over it. get은 얻다, over 무엇 위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요. 쉬운 단어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이 구동사에 있습니다. 빠르게 많은 단어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했기에 기본 단어의 개념을 알기보다 영어와 한국어의 뜻을 1:1 대응으로만 외웠기 때문이죠. 앞쪽에 나온 get over 이거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get이라는 건 움직여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얻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움직여서 어딘가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된다 라고 이런 글씨로 외우지 마시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로 연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머릿속에 더 직관적으로 각인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over 이 전치사를 볼게요. over 역시 무엇 위에 이런 단편적인 1:1 뜻보다는 뭔가를 위에서 전체적으로 덮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 over라고 하면 무언가를 위해서 덮고 넘어가서 다른 상태가 된다라는 이미지로 무언가를 극복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여기에서 get 대신에 go를 쓰면 어떻게 의미가 바뀔까요? go라는 동사 역시 이동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get 이것이 이전에 비해 상태가 변했다면 go 이건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go over 이건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어떤 것을 위에서 쭉 덮으며 지나가는 건데요. 전체를 덮어가며 지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덮으며 지나가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go over를 쓰게 되면 꼼꼼하게 검토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덮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All right, let's go over this again. Okay, let's go over this again. All right, people, let's go over this one more time. 그럼 이번에는 look over 이거를 볼게요. look 이거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전체를 덮으며 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대충 훑어보다 이런 느낌이 든답니다. Have you had a chance to look over the menu? The lady will have a few minutes to look over the menu. I looked over your file. I looked over your paperwork. 정리해보면 get over 이건 뭔가를 덮고 다른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극복하다 이렇게 되고 go over 하나도 빠짐없이 덮으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다 그리고 look over 눈으로 전체를 덮으며 한 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대충 훑어보다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시각적 감각 자극을 사용하셔서 네이티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 동사들과 전치사들에 대한 쓰임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회화를 영어 공부의 최상위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면 어휘 공부하실 때 이 부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콜로케이션입니다. 콜로케이션이란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는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트로 다니는 영어 단어들, 영어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문법은 맞지만 어색한 표현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콜로케이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너무 덥다, 더위 조심해 이런 말을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It's so hot today. Be careful the heat.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지만 약간 어색한 영어가 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t's so hot today. Try to stay cool. 시원하게 지내라, 시원하게 유지해라. 오히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살짝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stay라는 동사가 나와서 휴가를 앞둔 요즘에 아주 유용하게 써보실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왜 호캉스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영어로 호캉스는 뭘까요? 머문다는 의미의 stay 이 동사와 휴가라는 vacation 이 두 단어의 합성어를 사용하는데요. staycation at a hotel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스테이케이션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집이나 그냥 집 근처에서 휴식을 하면서 휴가 보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How about we do some sort of staycation? I can take a couple days of staycation. Who wants a staycation now? 다시 콜로케이션으로 돌아올게요. 이름도 복잡해 보이는 콜로케이션, 뭔가 단어들도 어렵고 복잡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콜로케이션 역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들의 조합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사처럼 기본 동사들의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짧은 대화문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대화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콜로케이션들을 알아볼게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써보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콜로케이션들로 대화문이 이루어져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It's so hot these days. Tell me about it. I get home and immediately turn on the AC. Same here. And I always take a shower right after. Yeah, and I've been trying to drink lots of water, but I keep forgetting. You should. I also put on sunscreen every morning before I leave the house. Good idea. Honestly, I just want to take a day off and go to the beach. It's so hot these days. 요즘 너무 덥다 이런 얘기죠. Tell me about it.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줘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내 말이 완전 공감해 이런 말을 할 때 tell me about it 이렇게 표현을 해요. I get home. 나는 집에 오면 and immediately 즉각적으로 turn on the AC. 에어컨을 켠다 이런 말이 되겠죠. Same here. 나도 그래. And I always 그리고 나는 항상 take a shower. 샤워를 해. Right after. 바로 집에 오자마자 샤워한다는 이야기죠. 야, 맞아. I've been trying to. 나는 뭐뭐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이죠. Drink lots of water.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But I keep forgetting. 하지만 자꾸 까먹네. You should. 너 많이 마셔야만 해. I also put on sunscreen. 나는 그리고 선크림도 바른다는 거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Before, 뭐 하기 전에. I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기 전에.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Honestly, 솔직히, I just want to. 나는 그냥 뭐 하고 싶대요. Take a day off. 하루를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연차 쓰고 싶다는 거죠. And go to the beach. 그리고 해변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urn on the AC. Take a shower. Drinks lots of water. Put on sunscreen. Take a day off. 이런 부분들이 콜로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도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들을 만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문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영어 원서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일상생활이 담긴 영어 영상들을 자주 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콜로케이션들로 이루어진 대화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맨 뒷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리스닝 자주 해주시고 콜로케이션들을 습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공부하실 때에도 각각의 뜻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take a day off 이런 식으로 이런 덩어리로 한 세트처럼 이렇게 한 번에 공부해 주시면 회화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낱개로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반복해보는 연습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화문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 완벽한 한국식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큰 함정입니다.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한 단계 더 생기기 때문에 이미 대화의 흐름을 놓치기 일쑤거든요. 그럼 영어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따라가실 때 영어를 이미지화하면서 떠올려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처음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단어를 들으면 이게 한국어로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각난 한국어로 영어의 흐름대로 쭉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단어를 한국어 글씨랑 연결짓지 마시고 이미지나 뉘앙스, 어떤 직접적인 개념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원어민의 사고, 영어식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의 순차적 의미 파악, 이미지화를 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원서 읽기를 추천드리곤 하는데요. 눈으로 쭉 따라가며 바로바로 의미 파악이 될 때 리스닝 역시도 함께 해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서를 읽을 때 그럼 모르는 단어들을 다 찾아봐야 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 단어들을 바로바로 명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단어를 알지 않고는 문장 자체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느 정도 읽기를 마친 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대개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도 단어의 느낌이나 뉘앙스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내가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단어를 모르고는 문장 해석이 아예 안 된다 할 때는 단어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영영사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서는 문맥을 따라가며 나만의 속도로 진행해 볼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원서를 읽어나갈 때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의미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언어 학습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모든 게 명쾌할 때 오히려 배운 걸 더 잘 까먹게 된다고 해요.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의 중요성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약간의 혼란스러움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발견하게 할 때 이때 정말 내 것으로의 언어 습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원서를 읽으실 때 번역서처럼 깔끔한 해석이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언어 습득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깔끔한 게 원래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 원서 읽기를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풋에서 겪으시는 혼란스러움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정한 언어 습득의 과정이니 그 과정을 버티시고 즐겨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Language shapes thought.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진 힘을 믿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말투나 어떤 말에 대한 대응 방식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꾼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You did a great job on the presentation. 너 프레젠테이션 오늘 진짜 잘했어.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아유 아니에요. 저 잘 못했어요. 저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잘했죠. 이런 식의 겸손한 답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는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다 보니 칭찬을 받으면 살짝 나를 낮추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어색한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Thank you for saying that. That's really sweet of you to say.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너 진짜 그렇게 말하는 너 진짜 다정하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듣고 얘네는 칭찬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고맙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정함까지도 칭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겸손이 우선이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자기 표현과 긍정적인 수용이 기본값이더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영어로 대화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칭찬을 받았을 때 Thank you 이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하지만 여기에 살짝 더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that. That means a lot to me. Thank you.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들었었어요. What do you like about it? 한국어로는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것과 뉘앙스가 살짝 다르답니다. What do you think?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모두 포함해서 약간 분석적인 의견을 묻는 느낌이라면 What do you like? 이걸로 시작을 하면 좋아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되겠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면서 What do you like about my new jacket?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기보다는 사실 내 자켓에서 뭐가 좋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게 되죠.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I like the color. It's so vibrant. 그거 색감이 참 좋네. 되게 생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뉘앙스에 따라서 What do you like about it? 이게 약간 얼굴을 정색을 하고 말하면 너는 그게 왜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하듯이 들릴 수도 있지만 What do you like about it? 대개는 캐주얼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쉬워지고 대화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런 말들도 실생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들은 한번 시도해봐 또는 도전해봐 이런 뜻으로 시도하는 어떤 도전이나 시도 자체를 응원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외국인 친구에게는 조금 낯선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amazing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런 표현들에서 제가 하고 약간 의문스러운 영어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it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쉬운 기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it의 쓰임이 실전에서 약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Take it slow, go for it, stick with it, figure it out, pick it up, make it quick, keep it short 이런 식으로 it이 무조건 따라다니는데 이 부분 물론 문법적으로 앞선 내용을 받는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입에서 자동으로 같이 따라 나와야만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머리로 앞선 내용을 받는 대명사 i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고구마 줄기 잡고 뽑으면 고구마가 줄줄줄줄 딸려 나오듯이 it이 그렇게 다른 표현들과 함께 딸려 나와야 영어 회화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적인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말이 주는 리듬감,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it이 들어가는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Let's call it a da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it 역시도 사실상 앞부분에 있었던 하루의 일과나 어떤 일들을 받는 대명사 it이 되겠는데 그래서 We've done a lot today, let's call it a day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let's call it a day. 오늘 하루 마무리하자, 퇴근하자 이런 식으로 쓰임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it을 너무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요 리듬감, 요 소리에 좀 더 집중하셔서 입을 움직여서 연습을 해보시면 회화하실 때 입대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앞쪽에 문맥을 받아주는 의미가 있는 i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어에는 의미가 없는 it 역시도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It's raining, It's getting dark, It's a hot today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문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문법적으로 필요한 자리 채우기 역할만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How are you? 이 표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How's it going? 이런 말을 원어민들은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it 역시도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봤던 이 it이 들어가는 표현들, 이 부분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Hey, take it slow. You've got plenty of time. 친구야,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이런 표현이 되겠죠. 누군가 뭔가를 급히 진행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take it slow. 천천히 해. 진정해. 라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좀 부드럽게 위로하고 좀 여유를 가지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랍니다. I'm thinking of asking her out. 여기서 ask her out 하면 그녀에게 나가자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You should go for it. 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봐야지. 데이트 신청해봐야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죠. I saw a job opening at your company. 니네 회사에 사람 구한다라는 그 오프닝 내가 봤어. Really? 진짜? You should go for it. 너 도전해야만 해. You'd be great there. 너가 거기서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I've never run a marathon before. 나 마라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So what? 그래서 뭐 go for it. 그냥 한번 해봐. You'll never know. 넌 절대 몰라. Unless you try. 네가 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으니 go for it. 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Go for it. 이 표현은 한번 도전해봐. 그냥 좀 질러봐. 이런 의미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거나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몇 가지 예문들로만 먼저 들려드려 볼게요. 의미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Learning English can be tough, but if you stick with it, you will see great results. I know the workout is hard, but stick with it. You are getting stronger every day. This book is kind of boring at first, but stick with it. It gets really good in the second half. 여러분, stick with it. 이거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오실까요? 뭔가 조금만 더 해봐라. 계속 해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조금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거나 끝까지 해내라는 응원의 뉘앙스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엔 figure it out 이걸 볼게요. I don't know how to use this coffee machine. 나 이 커피 머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 will figure it out together.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답을 찾아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예문을 한 번 더 볼게요. The instructions are all in Spanish. 이 설명서가 모두 스페인어로 되어 있네. That's tricky. 이거 조금 헷갈리고 좀 어렵긴 하네. But give me a minute.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I will figure it out. 내가 해결해 볼게. 내가 알아낼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이번엔 pick it up인데요. 이게 어떤 지식을 또 줍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다라는 경우에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She picked up some Spanish while traveling in Mexico. 그녀는
스페인어를 좀 이렇게 주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듣고 좀 익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While traveling in Mexico, 멕시코를 여행하는 동안에 kids pick up languages so quickly. 아이들은 어학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I never took guitar lessons. 나는 기타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I just pick it up. 나는 이걸 그냥 배웠다고 하죠. By watching YouTube. 유튜브 보면서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고 치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문에서 보셨듯이 pick it up이라는 건 뭔가를 공식적으로 배우거나 열중해서 공부해서 익힌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걸 이야기할 때 pick it up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are short on time, so make it quick.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make it quick.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시간이 없을 때 어떤 설명이나 작업을 빨리 좀 하라고 말할 때 make it quick 이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약간 직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효율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 특히 좀 많이 쓰는 편이랍니다. I'm all ears. 내가 네 얘기 잘 들을 건데 but 하지만 keep it short. 하지만 좀 짧게 해, 간단히 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도 앞쪽과 좀 유사하게 말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좀 간결하게 하라고 할 때 make it quick 이런 것과 비슷은 하지만 시간보다는 내용의 간결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탁을 할 때 좀 자연스럽고 얘기는 듣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바쁜 상황이 있을 때 keep it short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표현들은 약간은 격식이 없는 상황, 친구나 동료 간의 가벼운 대화에서 적합한데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거나 나보다 훨씬 윗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약간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make it quick 요거랑 keep it short 이건 친한 사이에 쓰면 자연스럽지만 조금 처음 만난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could you please keep it brief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수업을 40분가량 듣는다고 하면 이 수업 이후에 우리 머리에 남는 단어의 개수, 어떤 정보의 개수가 몇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MIT의 뇌인지과학과 연구진은 4개 정도라고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언어 학습자인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를 학습하려고 하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학습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회화에서 중요시되는 구동사,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개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 구동사가 가지는 커다란 확장적인 의미, 어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 석사과정을 가기 위해서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외웠던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언어 습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원어민들은 정말 쉬운 단어를 여러 상황에서 돌려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들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멘붕에 빠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제가 답답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단어가 아닌 쉬운 단어를 가지고 여러 상황에 돌려 쓴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쉬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전혀 캐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외국인 친구랑 하루는 막 장난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Hey, watch out, I will get back at you later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갑자기 장난치다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get도 알고 back이라는 단어도 알고 at도 아는데 이걸 합치니까 의미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나중에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또 get 이건 근데 또 무슨 소리인가?
아까 거랑은 분명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원어민들은 get 말고는 다른 말은 모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get 뒤에 전치사만 싹싹 바꿔가며 말을 하는데 이런 걸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웠던 것 같은 거죠. 이 쉬운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말 없이 잘 웃는 한국인 유학생 코스프레를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우리 복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revenge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제 친구가 장난친다고 했던 그 말 I will get back at you 이게 바로 복수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He put the bumper sticker on the car to get back at you. He put the bumper sticker on the car to get back at you.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 주된 목적은 수능 영어를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주로 학문적인 영어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영어 네이티브가 매일 쓰는 생생한 구동사는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 조합인데 get back at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했던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이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되겠고요. 부동사는 동사 뒤에 여러 가지 전치사가 붙어서 뜻이 바뀌는 표현인데요. 제가 경험한 영어에서는 이게 영어 회화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영어 네이티브는 이 구동사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이 구동사 표현으로 회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revenge라는 단어를 아니까 그냥 그거 쓰면 되지 않아요? 이런 의문 말이죠. 우선은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영어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때부터는 영어 뉘앙스 싸움입니다. revenge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약간 진지한 단어로 쓰이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이런 느낌을 담고 있어요. 뭐랄까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반면에 get back at 이걸 쓰게 되면 일상에서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답니다. He teased me, so I got back at him by hiding his coffee. He teased me. 그가 나를 놀려서 so I got back at him.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한 거죠. By hiding his coffee. 그의 커피를 숨기는 걸로 복수를 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예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I live here at 11 and I get back at 7. 여기에서의 get back at은 복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I live here at 11. 내가 여기서 11시에 떠나고 and I get back at 7. 7시에 다시 온다라는 어떤 직장인의 하소연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I leave here at 11. I get back at 7. I leave here at 11. I get back at 7. 이런 모든 뜻들을 그러면 각각 다 외워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 의해서는 우리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기억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뜻들을 모두 외운다라는 건 사실 진짜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단순 암기 공부이고 이마저도 금방 잊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각각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특히 이 구동사는 문맥 속에서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장처럼 뜻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단어의 뜻들을 텍스트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로 한번 그려서 확장된 의미로 적용해 보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turn down을 한번 볼게요. 뭔가를 뒤집어서 낮추는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리를 낮추다 하게 되면 can you turn down the music? 음악을 좀 돌려서 바닥으로 내리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she turned down the job offer 이 문장에서 보면 일자리 제안을 이렇게 돌려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거절한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픽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죠. 뭔가에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리는 어떤 위치까지 딱 들어 올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집어들 때도 픽업이라고 하고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물리적이지 않은 것 역시도 픽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픽업한다라고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를 어딘가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지식을 어딘가에서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집어드는 거니까 배운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되고요. 구동사들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은 픽업이 집어든다, 뭔가를 배운다 이렇게 한국어 뜻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집어든다라는 이미지 자체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 머릿속에도 개념 그 자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닌 언어 습득으로 학습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기회세였습니다.